우리는 배우와 굉장히 유사한 직업이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에 따라 우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해서 배우처럼 활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술 서비스 할 때는 우리가 점술 전문가가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커머스 할 때는 상품을 잘 파는 MD가 되는 거고, 배우처럼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더라도 공감하고 유저 경험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험한 게 특정 기술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이제 좀 위험하다. 오히려 전체적인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상위단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거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상위단을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B2C를 좀 알아봤고, 박종천 개발자 가라사대 원질랩스는 B2B 쪽도 굉장히 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쪽도 수익화를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들이 원질랩스를 찾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찾아주셔서 찾아주시는 회사들의 그룹핑이 쉽지는 않은데, 보통 그래도 꽤 규모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들에서 주로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도입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기 위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럼 뭐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겁니까? 원질랩스에서는? 일단 컨설팅을 먼저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드리고 필요하면 그냥 이게 이미 좋은 솔루션인데 이거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원질랩스 솔루션이 아니면 다른 솔루션 드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AI를 이렇게 쓰시면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있을 거다 라고 제안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뭔가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시작점은 항상 컨설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회사의 필요성이 뭔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미 나와 있는 솔루션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같이 작업을 해서 플랫폼 구축이라던가 서비스를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터뷰를 먼저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의사일정권자가 원하는 아웃풋이 뭔지,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어디를 원하고 혹은 인당 생산성인지 아니면 팀 규모를 줄이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필요하면 영상을 다 찍어서 이 한 명 한 명의 작업자들이 어떤 단계로 그 작업을 하는지를 거의 녹화 수준으로 정형화를 하고요. 그 영역에서 가장 코스트가 큰 지점들 혹은 AI로 대체가 가능한 지점들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솔루션화를 해서 하나씩 이제 갈아 끼워 드린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구성원들은 되게 싫어하겠네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고통받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이거 내가 또 출근해서 이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막 AI 솔루션이 들어오고 이러면 편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이 생산성이 높아지면 인력을 줄이겠다 보다는 이 인력으로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체보단 고통 해방의 목적이 더 그러면 지금 케이스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들이 처음에 찾아올 때 목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성 AI를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나 이런 거 좀 바꿔오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1, 2위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처방이 들어가는 1, 2위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좀 찝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메인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저한테 이게 가능하냐, 이거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라고 오는 경우들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없던 거에서 뭔가 하나 넣으면 완성물이 쫑 하고 나오는 것들을 여쭤보세요. 예를 들면 광고 소재 제작이다 라고 하면 어떤 광고 소재 제작하고 싶은지 인풋 텍스트만 넣으면 광고 소재가 우리 컨셉에 맞게 뿅 나오는 게 가능하냐, 대신에 우리가 학습용을 위한 광고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뭐 상세 페이지가 됐건 광고 소재가 됐건 혹은 다른 마케팅 작업물이 됐건 우리 이거 만들고 싶은데 인풋은 이거야.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고요. 이제 여러 단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그건 어렵지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루에 1개 만들면 하루에 10개 만들게는 해드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요. 어떻게 10개를 만드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차들을 다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완전 자동화를 원하시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건 업무 자동화 정도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업무 자동화를 훨씬 더 만족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도 저희가 비슷하게 뭔가 해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클라이언트 만족도가 이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면 어쨌든 뭔가 사람이 만든 거랑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톤도 다르고 이미지도 약간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사람이 리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럴 거면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방향, 뭔가 인풋만 넣으면 완성품을 딱 내뱉어 드리는 거는 저희는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공수 대비 이게 매출 사이즈라든지 ROI가 잘 안 나오더라 라고 해서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B2B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확장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컨설팅과 이런 구축해드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은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구축 비용이 꽤 저렴하거든요. 꽤 저렴한 대신에 사용료를 받아요. 월 사용료와 구독료를 받는 형태로. 반전세군요. 네,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반사스화한 거죠. 네. 네. 커스터마이즈드 사스에 가까운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AI가 나오고 LLM이 나오고 나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개발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스가 잘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스는 어떻게 보면 범용이잖아요.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쭉 다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것들이 있고 마치 흥행산업처럼 처음에 만들어만 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비용 안 들이고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작 단가가 높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원가 비율이 낮고 재구동률이 높고 대신에 그게 모든 기업에 딱 맞진 않다 보니까 고객 성공 매니저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에듀케이션하고 이 솔루션을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인데 지금처럼 솔루션이 좋아지고 AI가 붙고 이러면서 소프트웨어 제작 단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왜 초등학생이 GPT랑 뭐 게임을 만들었다더라 뭐 이런 것도 이제 많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사스일 필요가 있나. 고객 한 명 한 명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비용이 이렇게 저렴해졌는데 굳이 사스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춤형으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신에 핵심 모듈들은 저희가 공용으로 라이브러리화를 하겠지만 나머지는 커스터마이즈를 해드리더라도 비용 효율을 보면 이게 훨씬 더 비용도 잘 받을 수 있고 고객도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고 고객의 어떤 생산성을 높여서 비용을 아끼는 것들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스의 넥스트 모델 혹은 한국에서의 사스 모델은 이런 컨설팅과 SI가 합쳐진 형태의 구독 모델이 훨씬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B2C가 아니라 B2B 영역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발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개인화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의 초개인화는 B2C 영역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B2B에서 초개인화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원지랩스가 8명이라고는 했지만 개발자가 저를 제외하면 2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명이서 이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가가 적어졌다라는 것들을 저희 스스로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국형 사스 혹은 이제 AI 시대의 사스는 완전 초개인화된 사스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B2B를 침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영업도 굉장히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라던가 컨설팅 그다음에 서비스까지도 다 엮여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8명이서 아무리 들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안 늘리는 것도 전략적으로 원지랩스의 방향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성을 AI 덕분에 찾았어라는 거를 몸소 증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케팅 포인트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회사다. 네. 그러니까 이거 B2C건 B2B건 생산성을 높이는 거가 우리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산성이 높다. 우리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네. 하루에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생성 AI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걸 혼자 네네. 여러 개를 하시려면은 저는 일단 굉장히 바쁘고 물론 구성원들도 굉장히 바쁘지만 네. 저는 이제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미팅들이나 의사결정해야 될 게 많아서 네. 미팅이 주에 평균 한 4-50개 사이가 되고요. 하루에 거의 10개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개 가까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는데 또 신규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도 있고 외부에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 데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미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주에 한 100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모든 창업하신 이제 대표님들은 다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저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이게 업무 효율화가 안 되면 내가 이 시간을 써봤자 생산성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내가 1시간을 더 쓰면 생산성이 10배로 늘어나고 1시간 더 쓰면 거기서 또 10배가 늘어나면은 신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모바일이랑 비교를 하셨을 때도 지금이 압도적으로 높나요?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코스트는 계속해서 낮아져 왔었거든요.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IDE 가서 서버 설치할 필요 없고 그냥 클릭 몇 번이면 서버 세팅 다 되고, 그때도 굉장히 큰 혁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 프레임워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전에 자바로 한 줄 한 줄 하던 것들이 좋은 프레임워크들로 굉장히 자동화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툴이라고 하는 IDE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혁신들이 일어나고, 그러던 와중에 AI가 딱 나오면서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하게 개발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개발뿐만 아니고 마케팅 영역에서도 광고 세팅하는 거라든지 문구 뽑는 거라든지 혹은 캠페인을 설계하는 거라든지 예산 편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 계산해서 해야 됐던 것들이 다 자동화되고 있고, 디자인도 말할 거 없이 생산형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전반적인 생산성들이 곱하기 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진 거죠.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10년 전에 한 명이 할 수 있던 거와 지금 한 명이 할 수 있는 걸로 보면 저는 이제 한 10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8명이면 10년 전에 800명이 있어서 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사람 뽑지 않겠다. 네,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원지랩스 같은 경우는 B2C 경험을 갖고서 B2B, 그 다음에 컨설팅 굉장히 빠르게 가셨잖아요. 네. 지금 비판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업체 돈 벌고 있고 B2B 생산성 높여주는 업체들 돈 벌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B2C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점점 더 쉬워지고 코스트가 낮아지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해자라던가 이런 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B2C로서도 예를 들어 원지랩스가 계속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십니까? 포커스가 좀 다른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게 AI 이전 시대 모바일 쪽으로도 본다라고 했을 때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꽤 큰 기술, 왜냐면 앱 개발자가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요. 몇 년 전만 돌아봐도 앱 개발 심화 과정 3달만 들어도 앱 개발을 웬만큼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앱을 만든다라는 게 이런 기술적 해자를 만들 수는 없고, 혹은 예전에 또 있었던 뭐 대용량 트래픽 처리 이런 거는 이제 또 클라우드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이것도 더 이상 기술적 해자를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이미 그런 기술적인 해자라는 점에서는 모바일 시대부터 점점 약해져 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코딩 수업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 똑같이 따라 만들기, 트위터 따라 만들기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자를 만드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유저 경험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까지 엮어졌을 때의 해자를 만드는 것들이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예를 들면 마이타로 같은 점술 서비스다라고 하면 핵심은 유저가 어쨌든 이 컨텐츠에 만족을 하고 돈을 기꺼이 내게 만드는 그 앞단과 뒷단의 장치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재구매를 하게 만들고 혹은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만드는 경험들이 핵심이다 보니까 오늘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도 LLM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게 사실 하루아침에 기술적으로는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경험을 만드는 것들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쭤볼 게, 이제는 내가 코드를 좀 더 잘 짠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개발자분들께서 결국은 상품도 아셔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뭔가 시장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개발자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나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네. 저도 이제 거의 한 15년째 개발을 하고 있고, 저 커리어 시작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존의 압박을 느끼거든요. 내가 개발자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네. 1년차 개발자들이 AI 가지고 짜는 거 보면 와, 내가 저 정도 짤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곰곰이 고민을 해봤던 거는 고객이라는 것들을 기준을 두고, 네. 저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
레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개발 혹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로우 레벨로 갈수록 인간이 알아듣기 힘든 예를 들면 바이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우 레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프라 쪽이나 혹은 네트워킹, 라우팅 이런 쪽이 로우 레벨에 가깝고 하이 레벨로 갈수록 고객 접점에 굉장히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요구사항 공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유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캐치해내는 이런 인터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인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로우 레벨이 굉장히 빨리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접점과 멀면 멀수록 굉장히 빠르게 대체돼요. 클라우드에서 뭐가 나왔대, 뭐 새로운 머신이 나왔대, 뭐 새로운 라우터가 나왔대 라고 하면 예전에 네트워크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게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되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코딩은 예전에는 그래도 꽤 하이 레벨의 기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딩도 어떻게 보면 야, 자동으로 막 코팔럿이 이 정도 짜준대, 요즘에 클로드의 아티팩트가 이 정도 짜준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살 길은 저는 하이 레벨에 있다. 그래서 하이 레벨 개발자가 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위단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한테는 굉장히 디테일한 가이드 문서와 기획안과 디자인을 다 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야 되고 어떤 개발자한테는 이런 게 좀 괜찮던데 이런 거 우리도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두루뭉술하게 줘도 잘 만드는 개발자가 있다면 두루뭉술한 요구사항이 들어와도 요구사항에 맞게 잘 만들어주는 개발자가 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끼리 모이면은 원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 누구는 맨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뭐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게 돼? 뭐 저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불평하면은 잘못하면은 내 직업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의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험한 게 특정 기술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이젠 좀 위험하다. 내가 뭔가 특정 기술, 특정 언어, 특정 프레임워크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위험하고 오히려 두루두루 전체적인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상위단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거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상위단을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로우 레벨 쪽 같은 경우는 정형화 시킬 수 있고 뭔가 깔끔하고 뭔가 로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하이 레벨은 레벨이 더 높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계속 바뀔 것 같고 맞습니다. 맨날 정형화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대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훨씬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나 기술로 대체하기가 점점 힘든,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그 조직의 상황과 팀의 구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쪽의 것들을 염두할 수 있는 개발자가 돼야 살아남기가 용이한 거죠. 그럼 개발자로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물론 뭐 CMO나 CPO 경험이 있으시긴 하셨겠지만 그것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역할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 어떤 걸 권하십니까? 그게 이제 조직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어떤 조직이냐에 상관없이 해볼 수 있는 일들은 하나는 이제 기획자나 PM들이랑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작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PM이 대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는 제가 PM을 해봐도 될까요? 하고 자기가 이제 요구사항 정리하고 개발자랑 얘기하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사람을 매니징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젝트 전체를 매니징하는 경험들을 좀 해보고 그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거,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우선순위화하는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경험해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게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서비스 많이 써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앱 개발자다라고 하면 웬만큼 뜨는 앱들은 의도적으로도 많이 써보고 혹은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좀 써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론 해외 서비스나 이런 것들 써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들이나 저희 PM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특히나 이제 저희는 이런 스튜디오성 회사다 보니까 하나의 팀에서 여러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더 하긴 하는데 우리는 배우와 굉장히 유사한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에 따라 우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해서 배우처럼 활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술 서비스 할 때는 우리가 점술 전문가가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커머스 할 때는 그 상품을 잘 파는 MD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배우처럼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더라도 공감하고 유저 경험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지가 1부터 Z까지가 이제 그 영역을 가리지 않고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건 거기에 공감하고 동화돼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악기만을 다루는 연주자셨다고 하면은 개발자들이 앞으로는 지휘자 역할을 한번 해보고 PM으로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업도 해보고 이 분야도 맡아보고 다양한 롤을 해보시는 게 더 큰 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부하시는 거에 있어서 해외 정보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거잖아요. 굳이 개발뿐만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디서 정보를 주로 얻으십니까? 일단 기술적인 것들은 긴 뉴스만 보더라도 웬만한 해외 뉴스들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에서 얻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 팔로우를 제가 그때그때 한 번씩 바꾸거든요. 예를 들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들은 팔로우를 또 끊었다가 팔로우 리스트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는 편이고. 전략적으로 하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뉴스가 쏟아지는 게 오히려 문제라서, 그러면 저는 한 두세 번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나 서비스들이 있을 경우에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보겠다라고 하면 진짜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공통적으로 이 사람도 이 얘기했는데 저 사람도 저 얘기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보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더라고요. 네. 후행적으로 패스트 팔로워로 해도 하여튼 챙길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키워드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보다 오히려 알게 된 키워드를 적용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아서 차라리 들어오는 것들을 필터링을 어느 정도 잘 해서 필요한 것들은 챙기되 그게 왔을 때 저는 써보는 것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그냥 서비스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좀 쓰게. 네. 그러면 오늘 쭉 한번 말씀을 들어봤고요. B2C를 하시게 된 이유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까지 가시게 된 과정, 그 다음에 경험적인 말씀으로 확실히 와닿았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원지랩스를 어떤 회사로 만드시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아까 100배의 생산력을 낸다고 하셨으니까 원지랩스는 예를 들어 100명만 있으시면 10,000명짜리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지향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으로는 저는 사람은 절대 늘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작은 스타트업의 모습이라면 사람을 늘리는 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한 명 들어오셨는데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뽑은 구성원이었고요. 원지랩스 이렇게 오래됐습니까? 예, 원지랩스가 2년 조금 넘었어요. 초반에 이제 같이 하시던 분들이 쭉 있으시다가 한 명 딱 뽑으신 거. 드디어 한 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거쳐서 AI 컨설팅, 뭐 AI 같이 뭐 협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조직 문화가 성공하면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컨설팅까지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빼먹은 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교육을 왜 하냐면 실제로 교육이 현금 창출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교육비가 꽤 비싸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이상에서의 AI 활용의 갭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스타트업이나 혹은 젊은 분들은 GPT 사용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하시는데 중견기업 이상에서 일하는 걸 볼 때 GPT의 업무 활용도가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컨설팅도 하고 같이 만드는 것도 하지만 이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업 교육 혹은 생산성을 높이는 개인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 교육을 듣고 저희 회사에 파트타이머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채용 프로세스랑도 연결시켜 놓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원지랩스의 신기한 생성 AI 여정을 들어봤고요.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원지랩스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GPT의 가능성을 보고 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GPT가 저희랑도 너무 잘 맞고 생산성 높이는 걸 잘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 올인한 경향이 있고요. 원래 저희가 하던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들을 익숙하게 전달한다 라는 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기술 트렌드는 계속 바뀌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초기에도 보면 PC 때 잘하셨던 분들 팀이나 이런 데가 모바일도 초반에 잘하셨었거든요. 이게 확실히 모바일에서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빠른 트렌드를 읽는 능력으로 AI에서도 지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는군요. 곽근봉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캐시 슬라이드 경험이 있으셨고, 티타임즈에 자주 나오시는 올버나이즈 이창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파이브락스 같은 거 하신 경험이 있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RAG에 지금 진심이시고, 네. 그런 또 제가 공통점을 찾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워낙 바쁘셔서 자주는 못 모시겠지만 네. 간간히 저희한테 이런 트렌드나 좀 전해주시고요. 너무 바쁘시면 줌으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트렌드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방향 이런 거 전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